오늘 김용섭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트렌드 분석가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지의 경제쇼 요와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 그리고 새로운 혁신 기술 또 사람들의 그 욕망, 소비 욕망을 잘 관찰하고 분석을 해주시는 분인데 2026년 트렌드를 관통할 단어는 무엇인지 이게 곧 머니코드로 연결이 되거든요. 잘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지의 경제쇼 요와 인연이 깊은 게 첫 번째 맞아요. 출연자 분이셨고 1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세월이 금방 지나서 그리고 이지의 경제쇼 요의 YO 요도 사실상 소장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거와 다름없습니다. 그 Y가 용섭의 Y인가요? 그것도 되네요. 역시 영월드? 네. 역시 예, 그래서 영올드 네. 4080 세대의 경제쇼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신 대표적인 분으로 오늘도 이렇게 모시게 돼서 영광이고요. 일단 1년 동안 네.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1년 거의 비슷한데요. 네. 트렌드 분석하는 것 자체가 트렌드가 특정 시기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연중 새로운 이슈가 계속 나오니까 뭐 나올 때마다 분석도 해야 되고 미국에서 무슨 이슈가 터지면 또 분석해야 되고 맞아요. 뭐 어떤 새로운 기술도 분석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늘상 새로운 거 분석하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1년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2026년도는 기대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동시에 교차하는 해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2026년도를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그 관통하는 단어는 뭐가 될까요? 저는 그 단어를 경험 사치라고 얘기할 건데요. 네. 그동안 우리가 경험도 알고 사치도 알아요. 이 두 개를 붙여보진 않았어요. 예. 이 두 개가 붙어 있는 말은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 붙여가지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 경험이 사치가 되었을까? 네. 우리가 아는 사치면 대부분 물건이잖아요. 네, 소유. 그렇죠. 소유하는 게 사치였죠. 네. 비싼 가방, 비싼 시계, 뭐 비싼 옷. 네. 근데 왜 비싼 물건 손에 쥐는 게 아니고 경험이 새로운 사치의 중심이 되었나? 이건 단지 말만 바뀐 게 아니고요. 네. 산업이 바뀌는 거죠. 아, 럭셔리 업계 비즈니스의 방향도 좀 바뀌고 사람들의 마케팅도 바뀌고 여기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일상의 생활과 욕망도 좀 바뀔 거고 네. 이 바뀌는 걸 잘 지켜보면 또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네. 좋은 것들은 부자들이 먼저 누린 거잖아요. 네. 경험 사치라는 것도 부자들은 100년 전부터 누렸죠. 뭐 그것뿐입니까? 물건 사치도 부자들은 옛날부터 누렸죠. 예. 원래 명품이라는 것이 뭐 아주 옛날로 가보면 유럽에서도 귀족이나 왕실에서 쓰는 물건들이 지금은 누구나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 것처럼 대부분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사실 돈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리기가 쉽습니다.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돈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게 된 건 거죠. 돈 없어도 쓸 수 있다? 완전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네.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연간 소비하는 금액으로 따지면 꽤 커요. 어떤 누구도 네. 오늘 하루 쓴 돈은 적어 보여도 1년치를 모아두면 꽤 큽니다. 예. 이 1년치를 가지고 그러면 내가 어떤 거 정말 하고 싶었던 건 평소에는 못하지만 한번 엄두 내고 한다. 그러면 나머지 좀 돈이 좀 부족하잖아요. 1년간 우리는 라면 먹어도 되고요. 다이소에만 가도 되고 방법이 있잖아요. 네. 이 방법들이 만들어진 시대가 되니까 누구나 사치라는 걸 선택을 하는데 사치에서의 지금 최고봉은 바로 경험의 사치가 되는 건 거고 네. 경험 사치의 또 결정적인 영역은 여행입니다. 어떤 데 여행 가느냐 이게 왜 중요해졌냐면요. 어떤 물건 가졌냐는 이미 다 했어요. 웬만한 사람들이 집에 가보면 좋은 물건 다 있어요. 네. 이미 10년 전부터 명품백이 모든 집에 다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명품백이 있고 누구에게나 무슨 수입자가 다 있는 세상이 돼버리다 보니까 예. 더 이상 그런 거 가지고는 뭐 하차감도 안 생기고 뭐 자랑거리도 안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 줄어드는 흐름이었고 사람들은 늘상 남하고 비교 우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물건 가지고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 뭘로 할 거냐? 결국은 경험이라서 남들이 쉽게 가지는 못하는 경험이 우위가 되겠죠. 경험은 돈으로도 살 수 있지만 돈 없으면 뭘로 할 수 있냐? 어떤 영역에
깊이 오랫동안 관심 가지면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깊이 오랫동안 관심 가지는 그게 돈이에요, 다. 예, 그렇죠. 덕후, 덕질이라고 그쵸. 표현을. 덕질이 그게 공짜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예. 5년, 10년 뭔가에 쏟았다. 그걸 그거 하지 않고 한 번에 누가 돈 쓰면 한 번에는 큰 돈처럼 보여도 쟤는 벌써 한 5년간 쓴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 어떤 게 비싸다, 싸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올해를 관통하는 단어가 경험사치라고 네. 했는데 나의 기억에 혹은 나의 삶에 굉장히 귀중한 경험을 선물하는 그걸 내세우는 걸 또 굉장히 트렌드하게 보는 그런 관점에서 중요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여행 뭐 이런 데에서도 비즈니스적으로 활용이 올해 그러니까 2026년도에 많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경험사치에서 여행이 중요하다고 해서 여행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하겠다 이 국리보단 경험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하던 비즈니스의 방향을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네. 마케팅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파는 물건들 강조한 포인트가 좀 바뀔 수도 있는 건데요. 여행에서도 누구나 여행 가잖아요. 누구나 여행 가지만 못 가본 여행이 있죠. 가령 북극에 탐험대랑 같이는 못 스페셜하네. 가봤잖아요. 우리 그런 건 못 해봤거든요. 혼자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도 네, 있고 네, 어딜 네.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네. 북극을 자주 가본 탐험가랑 같이 가면서 설명도 듣는다. 굉장히 그 안심되잖아요. 유명한 사람하고 나 한번 가봤어 이게 그렇죠. 되는군요. 아,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유명만 한 사람이 아니고 전문가잖아요. 네. 전문가하고 다니면 가장 안전하게 가장 필요한 걸 찾아서 갈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유명한 건축가와 함께 유럽 건축 투어를 갔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우리가 지나갔던 네. 건물도 이 건물이 사실은 누가 건축하고 어떤 의미로 이걸 듣게 되잖아요. 네. 그걸 막 수십 명이 가는 게 아니고 한 4명 정도가 오붓하게 간다? 그러면 얼마나 공부가 재밌겠어요. 네. 이런 여행은 평소에 잘 못 해본 거잖아요. 네. 이런 경험이 섞인 특별한 여행들을 이제 파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런 사업들을 백화점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국내 백화점 빅3 중에 한 군데가 이 사업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네. 보통 1인당 여행 상품이 3천만 원대가 많습니다. 네. 이런 얘기 들으면 그거 비싸 나랑 상관없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험이 중요해지고 여행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나는 안 가. 여기서 끝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안 가지만 저 상품에 투자를 해보겠어. 저 상품으로 새로 설계하는 기업을 한번 주목해 보겠어. 이게 비즈니스의 관점이잖아요. 모든 걸 본인이 트렌드의 주인공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네. 트렌드를 본인이 안 누려도 상관없습니다. 트렌드의 방향이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걸 주목해야 돼요. 가령 LVMH는 굉장히 유명한 럭셔리 브랜드 기업이죠. LVMH 회사에서 매출이 좀 줄었어요. 특히나 명품들은 전 세계 명품 시장이 2025년에 뭐 계속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 좀 마이너스인데 네. 이게 거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겪는 마이너스인 거죠. 2024년, 5년 이때 마이너스가 그 전까지는 계속 잘 나가기만 하다가 거의 뭐 십몇 년 만에 한번 겪은 거예요. 네.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서 주로 마이너스 되는 거는 물건이에요. 뭐 손에 쥘 수 있는 거, 시계, 가방, 뭐 옷, 이런 물건들은 마이너스인데 여행, 고급 숙박 이런 쪽은 플러스예요. 럭셔리 시장 중에서도. 이러다 보니까 LVMH 같은 경우는 여행 사업에 좀 투자하겠고 고급 호텔 사업도 투자할 거고. LVMH의 대표 브랜드가 루이비통이잖아요. 루이비통이 뉴욕 맨하튼에 가면 80년대부터 운영되는 대형 그 매장이 있어요. 그 매장을 작년부터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그 오래된 그 옛날 큰 매장을 공사하는데 네. 가보면 깜짝 놀라는 게 공사장 가림막이 대형 여행용 트렁크처럼 생겼어요. 예. 그 상징. 그렇죠. 예. 우리가 보통 합성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현실감이 없는 거죠. 네. 갔더니 무슨 걸리버 여행기처럼 대형 여행 트렁크가 쌓여 있는 것 자체가 그 가림막 만드는 데만 한 6개월 걸렸대요. 진짜 근데 아이디어긴 하네요. 관광 상품화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공사 중인데 한쪽에서는 네. 그 사진 찍으러 와요. 거기다가 네. 파리 샹젤리제 지금 루이비통 최초의 호텔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작년부터 건설하고 있는데 여기도 가림막이 대형 여행용 트렁크예요. 네. 그럼 왜 하필이면 이 회사가 지금 가장 잘 팔리는 물건이 트렁크여서 파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의 모태잖아요. 네. 19세기 이 회사가 처음 등장했을 때 당시 유럽 부자들은 기차 타고 여행 다녔습니다. 사실 비행기는 물건 막 집어넣고 이렇게 던지고 트렁크를 기차는 안 그러니까 그 이쁘고 각져도 사실 상관없는 건 네, 거죠. 네. 그 옛날부터 부자들이 썼던 물건이 바로 그 물건이었어요. 근데
LVMH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하느냐. 다시 여행의 시대, 여행 중에서도 고급 여행의 시대가 되었고 경험사치의 시대가 중요하다는 걸 그들이 각인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LVMH는 계열사 중에 벨몽드라고 호화 열차 사업하는 회사가 있어요. 예. 19세기 그 부자들이 탔던 그 열차가 다녀요 지금. 그리고 이탈리아에 가면 아르코 그룹 호텔로 유명한 체인 그 네. 회사도 호화 열차를 운영해요. 인수했죠. 호화 열차라는 걸 우리가 사진으로나 영상으로 보면 깜짝 놀라요. 우리가 탔던 KTX랑 많이 달라요. 그냥 비주얼만 다른 정도가 아니고 예. 저기서 한 번만 앉아서 밥 먹어봤으면 앉아서 잠자봤으면 할 마음이 확 들 정도로 굉장히 멋지고 좋아요. 대신 엄청 비싸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경험이 돼야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건 거죠. 지금은 벤츠를 사도 네. 포르쉐를 사도 자랑거리가 안 돼요. 흔해 빠졌고. 그리고 보통 그런 물건은 가짜가 많죠. 이게 빌려온 물건인지 자기 건지 아니면 벤츠여도 이게 10년 전에 나온 벤츠인지 오늘 건지 로고만 보고 모르잖아요. 잘. 네. 가방도 뭐 짝퉁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으로 과시하는 것 자체는 고유성이 자꾸 떨어져요. 근데 경험이라는 건 얘기해 보면 가짜는 들통이 금방 나요. 네. 어디 갔다 왔다 이거 갖고는 끝이 아니죠. 거기 가서 뭘 했다 이 경험 자체가 좀 달라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중요한 포인트를 자꾸 찍는 건 거죠. 그러면 여행도 그렇고 사람들의 일상 라이프에서도 네.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던 경험, 희소한 경험을 누가 많이 가지냐. 이걸 잘 해주는 기업들이 비즈니스에 좀 유리하겠죠. 그걸 잘하는 게 바로 백화점이죠. 백화점. 우리나라에서 백화점이 물건 많이 파는 리테일업이 백화점이 아닙니다. 지금. 네. 백화점은 VIP 비즈니스 하는 데가 백화점이에요. 전체 백화점에서 보통 백화점 빅3라 그러죠. 그 빅3가 전체 매출에서 VIP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대 후반에서 50% 초반까지 와요. 거의 절반이에요. 네. 전체 고객 숫자 중에서 VIP 고객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매출은 반쯤 사줘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행 상품을 팔아도 비싼 걸 팔 수 있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타겟이 아닙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앞으로 점점 비싼 거 많이 팔 거예요, 경험치를. 가령 그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 같은 경우는 결승전 그 보려면 네. 티켓이 비싼 건 그냥 티켓이 1,000만 원대가 넘어요. 예. F1 자동차 경주 이것도 보통 3일짜리 티켓 제일 좋은 거 1,000만 원짜리가 넘어요. 정말 경험사치네요. 경험에서 친 거죠. 티켓 값만 그런 거고 네. 호텔에서 자야 되죠. 비행기도 타야죠. 확 올라가겠죠.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이제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갈 거고 네. 남들이 가지지 못한 거니까 우위에 서겠죠. 이걸 자랑하는 시대가 되게 되면 이걸 잘 하게끔 도와주는 서비스는 많아지겠죠. 여행업의 방향성도 바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건 경험사치가 대두가 된다면 경험사치로 이득을 보는 성장하는 기업이 어딜까. 같은 동종 업계 내에서도 경험사치에 둔감한 기업들, 아직 나서지 않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겠죠. 그런 기업들 좀 찾아보고 누가 앞서갈 거냐, 누가 뒤처질 거냐 이것만 알아도 사실은 우리가 뭐 투자를 할 때건 많이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수 특권층을 위한 스페셜한 경험을 함께하는 여행 그리고 VIP층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백화점 이런 부분에 머니 트렌드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2026년도 그게 더 활성화될 것이다. 그렇죠. 라는 소비는 가능성. 무조건 양극점 예. 소비예요. 예. 모든 사람들이 다 풍요해서 충분히 다 잘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미국에선 이걸 K자형 소비라 그러고 네. 그러니까 상위층은 K 올라가고 하위층은 쭉 내려온다. 그래서 K라고 이렇게 양극화 더 표현하는데 예. K자형 소비나 K자형 산업 구조는 미국의 지금 현실이고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미국 IT, AI 관련되는 테크는 날아다니잖아요, 지금. 근데 그 외 나머지 산업은 생각보다 안 좋거든요. 네. 미국 경제 성장률이 꽤 괜찮게 나왔어요, 올해. 근데 그 중에서 AI 인프라 관련된 쪽 다 빼버리면 엄청 곤두박질 칠 거예요. 예. 그 말은 특정 영역에 너무 몰려 있는 거잖아. K 중에서 위 상단 쪽에 너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그게 균열이 생겨버리면 우리가 양극화, 양극점을 걱정하는 게 이게 벌어져 가지고 분열돼서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만약에 흔들렸을 때 양극점 상단에서 소비하고 상단에 있는 기업들이 뭘로 지금 흔들릴 거냐? 네. AI 버블 같은 게 그걸 흔드는 대표적인 이슈가 되는 거죠. 그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상단이 흔들리고 그러면
경제 전반적인 그렇죠. 변화가 생겨서 뭐 네. 침체로도 이어질 수 있고 그게 하필이면 미국이라서 그런 건 거예요. 미국의 어떤 경제적 이슈는 다른 나라에 파급을 엄청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어떤 양극점 소비가 확산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비싼 건 더 잘 팔려요. 그죠? 네. 싼 거, 아주 싼 거와 아주 비싼 거만 팔리는 거니까. 그래서 중간, 어중간한 건 좀 우리가 좀 버리는 것도 지금 생각할 이슈가 되는 거죠. 네. 말씀 중에 AI 말씀하셨잖아요. 2025년도 한 해는 정말 AI 시대를 우리가 경험했던 혁신과 성장의 중심에 서 있었던 그런 근데 엄밀히 따지면 네. 우리가 AI 시대를 경험한 건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가 지금 네, 경험한 건 AI 인프라 투자의 시대를 경험하는 것뿐이에요. 아주 초기 단계. 왜냐하면 지금 하는 AI는 대부분 다 네. 생성형 AI 정도만 다들 누리고 있잖아요. 온라인 가상에서 데이터 수집해서 그거 가지고 분석하는 정도까지밖에 못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다 오프라인에 살아요. 아. 진짜 산업은 다 오프라인에 있어요. 자동차가 오프라인에서 다니고 로봇도 마찬가지, 공장도 마찬가지. 뭐 모든 건 다 오프라인에 우리가 그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도 오프라인에 갖다 줘야 돼요. 그러네요. 다. 네. 오프라인이 없으면 안 되는데 오프라인을 구동시키는 AI를 피지컬 AI, 물리적 AI라고 네, 얘기하는데 네.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우리가 진짜 경험할 AI 시대는 그건 거고 네. 아직은 그 단계 가기 전에 이제 한 첫 발 두 발밖에 안 뗀 거잖아요. 안 뗀 건데 예. AI 인프라 투자에 지금 너무 과도하게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AI가 진짜 끝난 거냐 투자가 다 된 거냐 그쪽 투자의 길은 멀고도 멀었잖아요. 네. 근데 얼마나 성과를 당장 내줄 거냐 투자는 많이 됐지만 성과는 생각보다 빨리 안 나고 있으니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겠죠. 그게 버블 얘기를 자꾸 하는 건 거고 그로 인해서 뭔가 조정은 생길 수가 있겠죠. 네. 속도는 너무 빨리 가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속도에 따라서는 분명히 누군가는 손해보고 누군가는 뭐 어떻게 엎어지고 할 겁니다. 하지만 방향은 맞죠. 네. 지금 이렇게 가는 방향은 분명 맞습니다. 네. 지금 AI 시대의 초기, 완전 초기인데 이제 2026년도에는 조금 더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갈 거고 인재의 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산업과 조직은 변화할 거라고 보세요? 우선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가 주도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구조조정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째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예. 지금 S&P 500에 해당되는 기업 500개 중에서 AI 관련되는 빅테크 8개가 500개 합친 시가총액의 40% 정도 차지해요. 네. 492개가 한 60%고 네. 얼마나 압도적으로 지금 쏠려 있어요. 근데 이들 8개의 기업이 주도적으로 구조조정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매년 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지금 내보내고 있고 근데 이렇게 내보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명분이 뭐였냐면 효율성, 생산성, AI 도구를 써서 우리가 좀 일하는 방식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네. 진전이 안 된다는 평가가 사실 많이 있어요. 오히려 구조조정을 좀 손쉽게 하기 위해서 AI라는 명분을 좀 쓰고 있다라는 지금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8개 주요 빅테크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 투자자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자기 자금도 많이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조직에서 그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질 텐데 분명 시간이 지나서 진짜 사람들에게 인재에 대한 관점들이 다시 정립이 재정립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기계가 대체 못하는 역할, 사람만이 가질 역할. 옛날에 사람들이 일을 되게 잘하면 기계 같다 그랬어요. 똑똑하면 컴퓨터 같다 그랬고요. 요즘 그게 칭찬이 아니고 저주 같은 거잖아요. 네. 너고 잘리겠다 같은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사람 같다 이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칭찬이 되겠죠. 점점 AI는 사람 같아지고 있는데 네. 그럼 사람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얼마나 잘 가질 거냐. 미래의 인재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창의적인 역량을 얼마나 잘 가져낼 거냐 하고 사람을 얼마나 잘 이끌 거냐 이 두 개가 가장 큰 역할일 텐데 네. 이 두 가지를 잘 배우고 키워낼 거냐 이게 지금 시대 사람들의 숙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AI 시대에서는 인간 증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그렇죠. 아이러니하게 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 증명은 시작은 기술이었어요. 우리가 온라인에서 뭘 가입할 때라도 진짜 사람이 자꾸 물어봐야 되고 네, 네.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웹 트래픽 중에서 이미 절반 이상이 사람이 안 만들어요. 네. 거기다가 인스타그램이나 소셜 미디어에 여러분 친구 중에 적어도 한 15%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오.
시간이 지나면 비율은 더 높아지겠죠. 네. 사람도 아닌 네. 애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고. 유튜브에서 만들어지는 콘텐츠 중에서 어, 사람도 어, 아닌 AI가 어. 만든 거 자꾸 늘어나잖아요. 네. 우리가 글을 쓰건 영상을 만들건 뭘 하건 사람이 만든 건지 아닌지를 자꾸 의심하게 되는 시대가 됐어요. 과거에는 눈으로 본 건 다 믿었잖아요. 지금은 영상 통화를 해도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의심을 해요. 워낙 만들어내기가 쉬우니까. 너무 오싹한 부분이기도 그쵸. 해요. 네. 이런 게 다 리스크가 되는 거죠, 기업에게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인간을 증명하는 기술들이 자꾸 대두가 되고, 그리고 인간이 증명이 된 사람들, 그런 아이디만 확보되어 있으면 네. 온라인에 어떤 서비스건 다 아이디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할 텐데, 인간인지 아닌지 애매한 상황 플랫폼하고 여기에 있는 건 다 인간밖에 없어. 이 플랫폼하고는 차이가 생기겠죠. 인간만 있는 플랫폼은 기업들이 앞으로 비즈니스하기 훨씬 쏠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온 게 인간 증명 플랫폼 비즈니스가 되는 네.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월드 아이디, 월드코인 이런 회사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월드코인 얘기하면 인간 홍채 이건 인증만 하면 뭐 공짜로 뭘 준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인간임이 확실히 증명된 사람의 아이디를 확보하는 방법이 되는 네, 거니까. 네, 네, 네. 그러면 그들이 네. 그 아이디, 어. 그 플랫폼 가지고 가만 노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네, 이미 네. 뭐 신용카드 회사랑도 손잡고 하는 게 있고 데이팅 앱하고도 하는 게 있고 뭐 컨텐츠 라이선스 회사 하는 것도 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진짜 사람만이 가지는 것을 자꾸 분리해서 인증하면서 비즈니스 자꾸 만들어 나갈 겁니다. 네. 이거는 점점 많아질 거고 기업 내에서도 이제 인간으로서의 역할 증명이 나오겠죠. 점점 밀려나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못할 때 밀려날 수 있을 텐데 예. 그러면 나는 확실히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어. 이걸 증명해야 될 거고 이런 사람들은 살아남겠죠. 미래에도. 그 증명도 숙제가 되는 건 거고. 이렇게 산업적으로건 뭐 기업에서건 뭐 비즈니스에서건 인간 증명이 중요한 화두가 되면 사람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욕망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세상이면 스마트폰을 안 써도 그 사람은 스마트폰이 쥐고 있는 세상에서 받은 영향으로 우리가 뭐 효과를 받겠죠. 그런 것처럼 세상 모두가 인간 증명이 굉장히 중요해지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도 이제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자꾸 의심하고 구분하고 살면서 인류가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그러네요. 가보지 않은 길이네. 한 번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인간입니까? 물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네. 이제는 물어보잖아요. 다. 뭘 하더라도. 예. 금융사에서 뭘 대출받을 때 진짜 인간 맞아요? 워낙 지금 신원증명 사기고 점점 많아지고 신원증명 그 범죄를 통해서 금융사, 리테일 업계 피해를 점점점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이게 중요한 숙제가 돼버리는 거죠. 사람인지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 예. 이런 시대에 살다 보면 누구나 진짜 사람은 뭘까? 인간다움은 뭘까? 이 고민하게 되죠. 네. 철학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철학의 시대. 그렇죠. 철학 자체가 애초에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영역이니까 그러네요. 그 고민 때문에 최근 한 2, 3년 새 철학책이 되게 잘 팔려요. 사유원 뭐 이런 공간처럼 예. 뭔가 철학적인 뭔가를 아. 갖고 있는 공간 비즈니스도 잘 되고 있고 네. 요즘 시대 사람들은 공간으로 소비를 해요. 책으로 철학을 공부하기보다 공간을 통해서 저기만 앉아 있으면 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증명 시대가 되어서 철학의 시대가 된다. 이걸로 누군가는 또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겠죠. 또 거기다가 진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건 뭘까 하다 보니까 손재주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직 손재주는 로봇이 못하잖아요. 뜨개질 같은 뜨개질도 그렇고 도시락 싸는 것도 그렇고 거. 네. 이건 아직 사람만이 이 재주를 갖고 있어요. 손재주를. 기계가 사람의 손재주 이 정밀한 걸 따라오려면 한참 걸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오히려 손재주를 자랑하기 바빠요. 나 뜨개질 하고 있어. 나 네네. 도시락 싸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거죠.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에겐 이 옛날 얘기니까 뜨개질 이거 할머니가 하던 건데 도시락 학창시절 먹던 건데 나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가치가 없어요. 네. 옛날 거니까. 네. 근데 오히려 이걸 살아오면서 겪어보지 못한 디지털 네이티브들에게는 오히려 중요한 거예요. 온라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이 든 사람이고 예. 오프라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지금 디지털 네이티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이 이제 새로운 럭셔리, 오프라인이 뉴 럭셔리가 되는 시대가 된 건 거죠. 우리 모두가 온라인에 접속해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한동안은. 지금은 가난한 사람들은 OTT 열심히 하고 틱톡 열심히 하고 SNS 하고 네. 게임 열심히 하고 거기서 시간 보내고 어. 부자일수록 오프라인 해놓고 오프라인.
진짜 사람하고 놀고 여행 다니고 진짜 경험을 하잖아요. 점점점 진짜 오프라인과 아날로그에서의 경험치는 가치가 높아질 겁니다. 싼 것들은 온라인, 비싼 거는 오프라인과 아날로그 이 구도가 만들어질 거고 네. 이미 작년 올해 한국에서 20대, 30대들이 열광하면서 갔던 어떤 행사나 전시들을 보시면 대부분 다 아날로그 오프라인 컨텐츠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 그림도 그렇고 도서, 책, 종이책도 그렇고 대부분 그 열광했던 문화들이 다 오프라인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주목해야 될 게 나이 든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기준을 자꾸 세워요. 본인이 아날로그 쓰다 보니까 아날로그를 자꾸 낡은 것이라고 자꾸 취급해버려요. 그래서 디지털만 좋아해요. 나이 든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서 그래야겠네요. 이제는 아날로그와 이 오프라인에서의 가치에서 새로운 기회가 더 많이 나오니까 그걸 다시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뭐라고 해야 될까? 실제 삶. 그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앞서서 철학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최근 그 젊은 친구들이 불교에 빠졌다고. 맞아요. 불교 힙. 이거 굉장히 대세더라고요. 우리나라 불교가 좀 예. 달라요. 예. 불교가 모든 나라가 똑같지 않잖아요. 예. 인도에서 출발했지만 각 나라별로 가보면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예. 어떤 데는 뭐 저쪽 밑 아래쪽 가면 뭐 그 절에 롤스로이스도 있고 막 되게 막 그런 데도 있고 네. 우리는 또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또 뭐 옷도 굉장히 뭐 회색에 무채색에 가깝고 저쪽 가면 뭐 주황색부터 화려한 데도 많고 이게 단지 겉으로 보여주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고요. 한국의 불교가 굉장히 조용하고 종교라는 느낌보다 문화에 가까운 느낌이 문화로 커요. 바라보는군요.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산에 가면 절에 들릴 수 있죠. 네. 종교와 상관없이 대부분 경치 좋은데 절이 많이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전통 문화 국립중앙박물관 가면 자연스럽게 접하는 게 불교 문화가 많죠. 왜 한국의 전통 옛날에는 불교가 중요한 문화적 기반이었으니까. 네. 국립중앙박물관이 전 세계 박물관 입장객 순위로 따져봤을 때 한 5등쯤 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루브르가 1등해요. 루브르나 뭐 영국 뭐 박물관 얘들이 1, 2등 하는데 얘들은 전 세계에서 몰려가는 그러니까요. 데잖아요.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외국인 비율이 한 자릿수예요 아직은. 그런데도 한 5등쯤 한다? 와. 근데 지금 점점점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잖아요. 외국인 비율이 자꾸 높아진다? 네. 이러면 뭐 5위가 아니고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건 거죠. 예. 그럼 거기 가면 뭘 보냐? 루브르 가면 모나리자를 보는 것처럼 국립중앙박물관 가면 사유의 방이라고 방가 사유상 방가 국보 사유상. 두 점이 있는 공간이 있어요. 예. 근데 난 불교관인데 이러고 안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니까. 한국 문화에 관심 가지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한국의 불교, 종교로 받아들이지 않고 문화로 받아들여요. 그 블랙핑크의 제니가 네. 그 솔로곡 두 곡이 예. 불교에 대한 노래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불교 신도는 아니거든요. 젠이라는 이름 자체에 젠이 들어가 있어요. 젠. 우리가 선불교라고 얘기하는 게 네. 일본을 통해서 미국으로 70년대 넘어가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마인드풀리스 명상 문화잖아요. 예. 명상 문화의 출발도 사실은 불교에서 시작된 건데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젠 불교가 된 거죠. 거기서 네. 일본에서는 젠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니는 어쩌다 보니까 자기 이름에 선불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예, 맞아 떨어져. 끄집어낼 수 있는 것도 있고 예. 불교가 포용적이에요. 불교는 어떤 행사, 소수자들의 약자들이 하는 어떤 행사에 가도 불교는 와요. 포용해 주는 거예요, 다. 네. 어떤 개그맨이 머리 깎고 뭐 승려처럼 굴어도 받아주잖아요, 거기는. 다른 종교라면 혼났을 수도 있을 네, 텐데 네. 다 받아줘요. 네. 우리가 절에 갈 때 신도 맞습니까? 물어보지 않거든요. 다 받아줘요. 네. 이런 포용성들이 20대, 30대들에게 굉장히 큰 호감으로 많이 작용해서 불교 박람회에 20만 명이 갔거든요. 와, 그 국립 20만 명. 그렇죠. 우리가 도서전도 사람들 네, 많이 가잖아요. 네. 도서전에 20대, 30대가 많이 가는 걸로 이미 작년 올해 계속 이슈가 됐는데 도서전에 15만 명 갔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 불교는 20만 명 갔어요. 와. 그럼 여기 간 사람들이 다 불교신도 아니에요. 한 절반도 안 될 거예요, 불교신도는. 그리고 거기 간 사람들이 한 7, 80%가 20, 30대예요. 이들에게 불교는 그냥 문화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포용하고 다양성을 가지고 거기다가
누군가를 믿고 따르는 것보다 나의 마음의 안정도 찾고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국의 그 대중문화를 비롯해서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국 불교에 대한 관심이 커질 여지가 많아요. 네. 해외에서. 그래서 불교적인 코드나 불교적인 이미지가 이제 한국에서 다뤄야 될 마케팅의 하나의 소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왜 영한 세대들이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문화를 체험하려고 하는지 그 의미를 알아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은 문화산업적으로 더 발전될 가능성이 그쵸.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AI 시대 되면서 새로운 것과 관계 맺고 한편으로는 외로움을 좀 달래려는 듯한 그런 행위, 그런 사고 이런 부분들이 나올 텐데 저는 좀 놀란 게 요즘 20대들이 연애를 안 한다고 그렇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 그것도 좀 이중적인 것 같고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니에요. 연애를 안 한 지가 꽤 됐는데요. 예. 이거는 한국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 연애를 안 하고 음. 뭐 결혼도 훨씬 덜하고 점점 좀 덜하는 거죠. 네. 연애라는 게 원래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라는 것은 갈등도 하고 예. 뭐 싸우면 이제 해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건데 지금 시대가 관계가 깊어질 만한 노력을 예전만큼 하지 않아요. 과거의 20대들은 누구나 연애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시작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20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세상이 옛날만큼 그렇게 평온하지 않아요. 팍팍한 것도 많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굉장히 많고 거기다가 연애라는 게 투자되는 시간, 노력, 비용. 옛날 사람들은 누군가를 좋아했다가 잘 안 돼도 그냥 그것도 그 자체가 이미 과정이고 그 자체가 내가 누군가에 대한 감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실패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했는데 나랑 실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실패를 안 할 방법은 뭐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돈도 드니까 이게. 너무 팍팍해지네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또 네, 달라진 네.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누군가 이성과 교제를 할 때 어떤 경로로 사람들을 만났냐 하면요. 예. 회사에서, 학교에서, 뭐 교회에서, 친척 소개, 친구 소개, 뭐 이웃 자연스럽게. 다 네. 오프라인에서 네트워크. 사람과의 관계가 검증된 데서 주로 만났어요. 네. 근데 지금은 가장 많은 경로가 압도적으로 온라인입니다. 데이팅 온라인에서 앱 서비스 이런 그쵸. 것들. 데이팅 앱도 그렇고 SNS에서도 그렇고 예. 저 사람이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런 관계를 통해서 만났어요. 그러면 누군가와 얽혀 있지도 않으니 네. 얽혀 있다 보면 좀 더 조심하게 되고 더 배려해주게 되고 왜 얘한테 잘못했다가 소개해준 얘한테도 뭔가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온라인은 그게 없다 보니까 예. 훨씬 더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전 세계가 그래요. 당연히 누군가와 연애를 하기 어려운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네. 연애는 기본적으로 배려를 해야지 가능한 게 연애인데 배려를 안 하겠다는 시대가 돼버린 그렇죠. 건 거죠. 이런 거는 계속 갈 거고 그러면 연애와 관련되는 시장은 훨씬 줄어들겠죠. 데이팅 관련되는 쪽. 지금 남아있는 건 그나마 데이팅 앱 시장만 계속 커지는 거죠. 네. 데이팅 앱 시장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와 뭐 낯선 누군가와 네. 알게 되고 교제하는 정도지 이걸 가지고 미래에 대한 진지하고 이런 계획까지 세우긴 쉽지 않을 수가 있어서요. 이런 시대가 어떤 문화를 만들지 어떤 소비를 만들지 어떤 라이프를 만들지는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디지털 네이티브가 지금 10대하고 20대 중엔 디지털 네이티브가 많죠. 태어날 때 이미 그런 세상이니까.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쥐고 살았죠. 스마트폰 쥐면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게 소셜미디어예요. 소셜미디어가 그냥 괜히 그냥 재미삼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인간 심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산하고 분석해서 만들어 놓은 서비스들이에요. 네. 중독도 잘 되고요. 한번 빠져들면 쉽게 못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소셜미디어를 만든 사람들이나 빅테크의 경영자들은 자기 애들한테 이 서비스를 매일 하러 가지 않고 시간 제약 두잖아요. 스마트폰 쓰는 네, 것도. 네. 성인이 나중에 되고 나서 그때 좀 쓰라고 하는 거지 어릴 때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았죠. 꼬맹이가 운다 그러면 스마트폰 주고 소셜미디어 보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나고 자란 사람들이 인간이 인간과 관계를 맺고 인간에 대해서 배려도 하고 이렇게 쌓아왔던 그 학습을 제대로 못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만 잘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관계와 그렇군요. 소통을 잘 못해서 아마 직장에서도 연배가 좀 있는 분들은 20대 얘들은 왜 우리는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걸 이렇게 안 할까? 네. 얘들이 막 머리에 뿔나고 이상한 애여서 그런 게 아니고 한 번도 그런 과정으로 살아오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죠.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더 이슈가 되는 건 디지털 네이티브들일수록 그러니까 디지털 네이티브들이면 Z세대가 많죠. Z세대 중에서는 신경 다양성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예. 신경 다양성 말 자체가 어렵죠. 이 신경 다양성이라는 게 ADHD를 비롯해서 예. 뭐 주의력 결핍, 뭐 난독증 이런 걸 다 통칭하는 게 되는데 옛날에는 이런 거 가진 사람들이 취직을 못 했겠죠. 걸려졌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좀 그렇죠. 그렇고. 티가 났고 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소수였습니다. 예. 과거에는 전체 사람들 중에 한 15% 정도 그 중에서도 조금 뭐 그 중증 뭐 좀 약한 사람 이런 거 있을 뿐이지 전체 한 15%였어요. 네. 근데 Z세대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본인이 신경 다양성을 갖고 있다 인지하는 게 절반이에요. 절반 정도는 갖고 있대요. 예. 과거에 비해서 절반에 가까운 과거엔 15% 지금은 절반 정도가 뭔가 집중 잘 못하고 주의력도 좀 산만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단점이냐? 그게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이었다면 본인이 ADHD다 그러면 자랑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었을 그쵸. 것 같고. 근데 예. 인스타그램에 ADHD라는 해시태그가 한 600만 개 돼요. 네. 해시태그 본인이 붙이는 거예요. 네. 신경 다양성 관련되는 키워드도 수백만 개 나옵니다. 네. 본인이 다 나 이거야. 나 주의력 없어. 이런 거. 네. 이걸 다양성으로 보는 거예요. 핸디캡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옛날 사람들 이걸 약점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옛날 시대는 뭔가 집중 잘하고 암기 잘하고 공부 잘하고 이것만 미덕이었어요. 지금 시대는 뭔가 남들과 다른 게 이게 미덕이에요 오히려. 특출나다로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오히려 신경 다양성 가져 나는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볼 수 있어. 네. 지금 시대에 인재상에서 두드러지는 대표적 이슈 중에 하나가 창의적인 건데요. 창의적인 건 인류가 그동안 암기력 좋고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 건 다 써봤어요. 그런 애만 취직시켰어 우리가. 전 세계가 다 명문대 출신만 좋아하고 똑똑한 애만 다 취직을 계속 시켜서 그들한테서 이것저것 다 뽑아왔어요. 네. 근데 새로운 창의력이 필요한데 그렇네요. 한 번도 안 써본 아, 만약에 그 친구들에게 AI 도구, 기술 도구를 잘 붙여서 핸디캡은 도구를 통해서 커버하면 되잖아요. 그러네요. 좋은 아이디어이긴 하네요. 그렇게 되면 긁어보지 않은 복권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미 수년 전부터 광고업계, 마케팅 업계에서도 이런 대상들을 어떻게 대응할 건가도 그렇고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도 이런 직원들을 어떻게 뽑아서 활용할 건가 숙제가 됐어요. 이미 수년 전부터. 수년 전부터. 이것도 한국 사회에서도 고민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Z세대가 지금 20대 영원히 머무르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점 나이를 먹을 거고. 그러면 얘들만 그럴 거냐? 그 다음 세대도 이 경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질 텐데 점점점 많은 소비자의 성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파는 물건의 메시지가 이제까지는 달라져야 되겠죠. 네. 정말 휴머니티 산업이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봐야 되네요. 2025년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해서 격동의 한 해였는데 2026년은 더 심해질 것이다. 라는 그쵸. 분석들이 나와요. 더 격동이죠. 네. 왜냐하면 2025년 격동의 주범 중에 하나가 네. 지금은 트럼프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중인데 아마 2026년도도 마찬가지 트럼프의 세상에 살 거고 2025년의 트럼프의 세상에선 관세나 무역 이슈가 가장 큰 거였다면 아마 내년도 그 영향이 조금은 이어지겠지만 내년에는 아마 지정학적 이슈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미국은 지금 AI 산업,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이것 때문에 소수에 관련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커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날아다니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은 이득을 많이 본 거죠. 예. 이득을 봐서 지금 AI 버블이 터지는 걸 가장 원치 않는 나라가 미국이기도 그렇죠. 하고 예. 지금 올 2025년에 나온 트럼프 정책 봐도 AI 인프라 투자 촉진시키는 정책들이 쏟아져요 계속. 그리고 최근에도 전순환 같은 사람들이 중국에다 물건 팔아야 된다. 중국한테 미국 물건을 자꾸 팔아서 그들이 기술적으로 우리에게 의존을 가지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패권을 갖고 가는 건 거지. 안 팔아서 걔들이 자생력 가지는 것보다 이게 낫다. 예.
그런 얘기나 아니면 중국은 규제도 없는데 미국은 규제가 너무 많아. 규제가 주마다 다 달라가지고 난리야 했더니 또 지금 연방 정부에서 각 주별 있는 규제를 어떻게 없앨 건가 이거 가지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도 예, 있고 맞아요. 예. 결국은 미국 정부 특히 트럼프 정부는 AI 산업의 투자가 잘 되고 이 열풍이 더 커지길 바라는 사람, 바라는 데라서 이게 어떤 식으로 2026년에 될지 그리고 그 바람대로 될지 아니면 한 번에 뭔가 브레이크가 뭐 걸릴지 이게 산업 자체는 가는 방향은 맞지만 네. 뭔가 좀 조정이 한번 필요할 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것도 많은 영향을 주죠. 그게 하필이면 미국이라서 그렇죠. 예. 미국 경제에 영향을 크게 주는 이슈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흔들리면 다른 나라까지 다 이슈가 되는 건 거고 미국은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상황인데 AI 인프라 투자 그 열풍 덕분에 사실 가려진 거였잖아요. 근데 그걸 걷어내고 나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도 좀 봐야 될 거라서 네. 2026년 이런 격동이 또 없을 거다 이 얘기 할 것 같아요. 또. 네. 또 내부적으로도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오면서 사실 행정가형 대통령이기도 하고 뭔가 집권 초기에는 엄청난 변화와 혁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그 변화도 우리가 흡수하면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 보통 그 집권 2년 차에서 보통 강력하게 많이 나와요. 네. 1년 차보다 2년 차 때 본격적인 걸 드러내야 되니까. 드라이브를 걸고.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지금 2년 차에 본격적인 게 나올 게 많다 보니까 예. 기업들은 가장 걱정이 그런 거죠. 변수가 많아지고 불확실성이 생기는 게 기업들은 가장 어려운 숙제가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정책들이 어떤 방향으로 계속 나오고 계속 봐야 돼요. 우리는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일수록 정책을 자꾸 봐야 돼요. 무관한 이슈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미국이 26년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 주지사 50개 주 중에서 36개 정도가 바뀌어요. 예. 선거를 통해서 하원은 다 바뀌게 되고 상원도 한 3분의 1 바뀌게 되고 엄청난 격동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여기서 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선거라는 건 머릿수가 되는 거니까 부자보다는 서민들 표가 훨씬 중요해서요. 네. 근데 미국에서 11월에 뉴욕시장 뭐 뉴저지부터 세 개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 이겼잖아요. 그 민주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이 물가 쪽이었단 말이죠. 관세에 대한 것도 물가가 좀 반영되기도 하고 잘 나가는 큰 기업 빅테크들만 해서 그렇지 실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니까 이게 아마 26년 선거전에서도 대두가 될 거고 네. 이걸 아마 그 전에 뭐 미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커버할지 몰라도 그 커버가 쉽지 않다면 많은 게 바뀌겠죠. 이 변화가 굉장히 빠를 것으로 보이는데 잘 따라가려면은 어떤 촉을 세우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근데 변화는 예. 모든 변화를 다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변화는 좁히는 게 하나 필요한 건 거죠. 예. 예. 가령 누군가가 나는 수많은 변화 중에서도 특히 뭐 한국에 있는 국방 산업, 방위 산업을 주목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지정학적 위기가 커졌으니까. 네. 전 세계에 지금 전쟁 이슈가 계속 만들어졌고 긴장이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그 속에서 뭔가 기회를 볼래. 이런 사람들은 그 흐름을 계속 봐야 되는 건 거죠. 지금 그 트럼프가 나토에 지금 그 압박을 계속 넣어가지고 지금 최종 합의가 본 게 예. 국방비 지출을 늘리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면 늘리기로 한다는 얘기는 국방비를 어디다 늘리겠습니까? 무기를 사야 되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유럽에서는 무기 지금보다 더 많이 살 환경이 만들어졌고 전 세계 지정학적인 이슈가 있는 그 동네들도 사실은 무기가 더 필요해졌고 네. 여기저기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2020에서 2024년 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무기 수출 한 10위쯤 해요. 예. 근데 2025년 한 해만 딱 떼서 보면 한 4등, 5등쯤 할 거예요. 근데 이 상황들이 좀 더 이어지면 그러면 향후에 뭐 국내에 있는 관련되는 산업 그리고 우리가 키워야 될 대표적 산업 중에 하나죠. 한국이 이런 산업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은 대치돼 있는 나라다 보니까 계속 스탠바이하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테스트해보고 이거 할 수 있는 나라인 거예요. 딴 나라들은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빨리빨리 못하는 건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중요한 산업적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거니까 누군가는 이것만 보는 건 거죠. 어떤 나라가 지금 위기냐, 어떤 나라가 지금 싸울 것 같으냐, 뭐 어떤 나라의 어떤 방위 정책이 바뀌느냐 이런 걸 지켜보면 또 될 거고 누군가는 난 그거 모르겠고 나는 평화롭게 그냥 금리만 보겠다. 예. 금리와 또 연결되면 물가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또
미국의 물가 상황을 또 봐야 되는 건 거죠. 미국이 사실은 물가가 그 선진국 물가보다는 좀 높아요 지금. 그리고 물가 상황이 생각보다 빨리 안 떨어지는 이 이슈 때문에 금리 인하 속도도 계속 좀 더뎌지는 건 거고.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미국 물가의 배경이 뭘까를 또 따져보다 보면 뭐 여기저기 나오겠죠. 그런 거 지켜보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세상 모든 걸 다 알겠다보다 한 범위에서 요걸 충분히 파악했어. 그러면 조금 넓게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좀 더 많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그 트렌드 분석하신 지 몇십 년 되신 거죠?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소장님은 정말 다방면에서 지식이 넓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트렌드라는 거는 사실 빠르게 포착하고 또 분석해서 알려주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마치 어렵죠. 과제 같은데 그렇죠. 그런 걸 어떻게 포착하시는지 잘 솔직히 포착해야 되는 거죠, 이게. 궁금해졌고 왜냐면 이게- 일반 사람도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게 네. 직업이 아니잖아요. 예. 일반 사람들은 그 고생스러운 거 할 필요 없이 누가 분석해 놓은 것만 잘 봐도 책을 되는 보면 거잖아요. 되나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분석을 하다 보면 처음 시작은 소비 이슈를 가지고 봤는데 소비 이슈를 보다 보면 물가를 봐야 되고 물가를 보다 보면 정책을 봐야 되고 정책을 네. 보다 보면 점점점 넓어져서 여러 걸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물가만 딱 떼서 보고 소비만 딱 떼서 보고 그렇게 봐도 충분합니다. 세상이 계속 조금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도요. 누구나 다 하잖아요. 익숙해지죠. 네. 익숙해지면 가치가 떨어져요. 그렇죠. 점점 더 희소한 걸 자꾸 지향해 가요. 집을 바라볼 때도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단독에 살았어요. 수십 년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처음 나오고 뭐 70년대, 80년대 아파트가 희소하니까 아파트가 동경의 대상이었잖아요. 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쭉 아파트 해왔는데 지금은 단독이 더 희소한 가치를 또 갖고 있는 거죠. 네. 물론 단독 중에서 일부는 재개발해서 아파트로 만들어지겠지만 욕망은 원래 해소가 안 되는 게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라는 이름은 똑같아 보여도 네. 아파트 중에서도 욕망이 해소가 안 되는 아파트가 따로 있죠. 뭐 반포라든가 아주 비싼 애들 네네네. 한남도 욕망이 해소가 안 되잖아요. 단독 중에서도 그런 동네가 따로 있죠. 해소가 안 돼요. 사람들이 한동안 단독, 뭐 숲, 자연 이런 거 좋아해서 외곽으로 많이 갔죠. 외곽으로 가서 쉽게 해소가 된 것처럼 보여도 그건 욕망이 안 돼요. 다 후회하잖아요. 네. 서울 나오는데 2시간 어떻게 못 견디잖아요. 아파트도 분명히 시간이 좀 지나면 그냥 아파트 갖고는 안 돼요. 희소한 가치를 가진 쪽에 욕망이 좀 계속 지향성을 가질 텐데요. 점점 사람들이 집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집에서 가장 우선되는 순위가 아마 뷰가 우선순위는 아니었을 거예요. 뭐 사람들은 평수도 따졌을 거고 뭐 가격도 따지고 학군도 따지고 교통도 따지고 뭐 이것저것 막 그렇죠. 따져요. 네. 주변에 뭐 마트 있나도 따지고 이러고 다 따지고 마지막에 뷰는 뷰. 괜찮나 했을 거예요. 한국 예, 사람들이. 예. 왜 이랬냐? 이러니까 앞동 뷰도 선택한 거잖아요. 뷰가 만약에 우선순위 1번이었다면 앞동 뷰는 아무도 못 살겠죠. 옛날부터 뷰를 최우선순위로 선정했던 사람들은 부자였습니다. 부자들은 그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네. 뷰가 좋은 입지부터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그래 몇 평짜리 지을까 여기 네, 뭘 지을까 이걸 따졌으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진 못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뷰에 대한 욕망이 생겼어요. 예. 우리도 전망 좋은 집이 프리미엄이 있다는 걸 알아버렸잖아요. 프리미엄도 싸지도 않아요. 한강이 보이고 안 보이고에 따라서 같은 아파트 동이어도 네. 뭐 가격 자체가 몇 억씩 차이가 나고 내 눈 밖에 뭐가 보이냐. 사실 차경이라고 그래서 이게 동양에선 다 이 관점을 갖고 있었고 조선시대 때도 비싼 부잣집들은 창 바깥의 풍경까지 따져가면서 건물을 지었단 말이죠. 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시대 사람들이 뷰 좋은데 가려고 뭐 그렇다고 집을 바로 못 옮기잖아요. 뷰 좋은 데로. 그러니까 뷰 좋은 카페도 자꾸 가고 그리고 지금 집을 당장은 못 옮기지만 뷰가 지금보다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창을 자꾸 키우는 작업들을 해요. 예, 예, 예. 대부분 아파트가 옛날 거는 창 앞에 이렇게 쇠창살이 있잖아요. 그거 많이 지금 걷어내고 있어요. 네. 돈 들여가지고. 쇠창살을 걷어낸 사람들은 그걸 걷어내면 좀 더 시야가 트이니까 그렇죠. 이왕 걷어낸 김에 샤시도 그냥
창호를 다 바꿔가지고 좀 더 이렇게 트인 넓은 걸로 바꿀 다 돈이에요. 이 마음 하나 먹는데 돈이 1,000만 원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걸 국산도 좋지만 뭐 독일제로 단위가 확 올라갑니다. 네. 이런 선택을 해요, 사람들이. 예. 옛날에는 이런 선택을 극소수의 사람들만 했다면 지금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창호를 바꾸려고 뷰를 좋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창호 시장이 바뀌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인테리어 시장도 바꾸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뷰와 관련된 프리미엄이 바뀌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거는 숲과 단독주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다 희소함 때문에 그러네요. 만들어진 욕망들이니까요. 이제 2026년도 거친 파도에서 즐거운 서핑을 해야 되는데 변화가 너무 무섭다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변화는 늘 있었어요. 네. 우리가 2025년 지나가니까 26년만 힘들고 5년은 좀 괜찮았지 우리는 보통 지나간 건 만만해 보여요. 그래서 다 겪은 거예요. 2026년도 뭐 아무리 변화가 많아도 네. 충분히 겪을 수 있습니다. 예. 2026년도 어느 해보다 격동의 해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돈을 벌 수 있는 머니 트렌드가 존재하는 법이죠. 요님들은 반드시 그 기회를 잡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할게요. 기회라는 것은 어떤 특정 영역에만 몰려있지 않습니다. 모든 분야에 기존에 있던 관성을 깨는 데서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나오는 거니까요. 세상의 변화를 많이 주목하시면 그만큼의 기회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2026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